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복습과제에 사실 문제 두세 배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죠. 많은 문제를 풀어서 문제가 항상 공부의 끝이라고 좀 뭐라 그러지? 문제로 항상 땜빵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지 문제는 마지막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뭔가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 그냥 문제로 공부해야지 하면은 나온 문제는 맞출 수 있지만 다른 문제는 맞출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굳이 문제수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보시면은 읽을 자료가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이 교과서 문제 말고 뒤에 있는 자료는 사실 문제보다 해설이나 읽을 게 절반이잖아. 예. 이런 좀 해설도 보시면서 아 이래서 정답이구나, 이래서 오답이구나 그런 공부까지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수를 더 늘리기보다 물론 어쩔 수 없어. 저희가 6주 내신 시험 때까지 6주 수업을 할 건데 물론 이제 한 4주, 5주, 6주 되면 문제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복습과제에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진짜 복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드리는 게 목표라. 예, 문제 몇 개 안 되네 개꿀을 하고 좀 꿀지 마시고 예, 문제 확인해 보시고 해설 항상 넣어드리니까 아 이래서 정답이 되는구나. 그러한 정답의 내용들, 이래서 오답이 되는구나. 오답의 내용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문제풀이 공부는 항상 그렇게 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좀 옛날 얘기 해볼까? 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재수를 했죠. 예. 재수생. 여러분들 중에 없겠죠? 아, 죄송해요. 요즘 뭐 재필삼선이라고 하거든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렇죠. 재수 없이 저놈 새끼들 아니랄까? 재수 없이 다 대학에 가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제 재수를 했었는데 여러분 재수생들은 이제 수능만 신경 쓰면 되니까 재수생들 모의고사 진짜 많이 풀거든요. 아무리 게으른 친구도 일주일 1회 정도는 풀어요. 그리고 진짜 심한 애들은 하루에 하나씩 푸는 애들도 있어. 특히 국어 같은 거는 뭐야? 감 유지해야 된다고. 일주일에서 국어 5회 모의고사 보는 애들도 있었다고. 저는요. 저 솔직히 말하면 2주에 하나 풀까 말까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는 공부 조금 해도 뭐 공부 잘했던 뭐가 재수없는 학생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 모의고사 한 번 풀고 나면은 모의고사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저 당시에 여러분 90분 시험에 여러분들 지금 80분 시험에 45문제죠? 저희 때는 90분 시험에 55문제였나 기억하거든요. 50문제였나 55문제였나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모의고사를 하고 항상 목표로 뒀던 거는 50문제라고 할게요. 계산이 편하게. 여러분 50문제면 180문제니까 성질 몇 개 나와요? 아니 그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180문제니까 성질 5개 250개 나오잖아요. 저가 이제 모의고사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 이 250개가 왜 맞고 틀린지 다 설명해 보는 걸 목표로 했어요. 또라이 같은 방법이죠.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야 이러면 모의고사 하나 공부하는데 한 11시간 12시간 걸려. 아무튼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저는 뭔가 이러한 공부를 해왔더니 이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주일에 3개, 4개 푸는 새끼보다 수능 훨씬 잘하단 말이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신에서는 물론 양치기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1, 2, 3, 4주 이렇게 드리는 자료들은 문제에 대한 난이도보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예, 그러니까 뭔가 숙제 문제 다 풀었어 이렇게 항상 끝내는 것보다도 항상 제가 이 추가로 드린 자료들을 그래서 답의 근거들 같은 거 확인하면서 한 문제를 공부해도 좀 여러 가지 문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문제를 공부해도 5, 6문제를 푼 효과가 낼 수 있도록 정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성질까지도 왜 이건 이래서 안 돼? 왜 이건 이래서 답이 돼? 까지 설명해보는 걸 좀 목표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문제 많이 안 풀어도 10개 풀어도 뭐 50개, 60개 푼 애보다 훨씬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해요. 죄송할 때 얘기를. 내 인생의 영광의 시절이었어. 그래. 미안해. 내가 좋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면 수업의 내용 들어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주에 숙제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2주 숙제도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다 나눠 드릴 텐데 2주 숙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랑 묘시생 더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해설 나름 꼼꼼한 자료들 준비했으니까 2주 숙제도 이제 수업 끝날 때 한번 나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남자가 쳐들어와서 화내고 나가는 장면까지 봤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컴퓨터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분부터 한번 보죠.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털을 세우고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고양이 입장에서 털을 세운다는 행위는 뭐다? 위험이나 스트레스를 느꼈다. 혹은 낯선 것을 보았다는 행위랍니다. 예. 재밌죠? 이거 나였으면 그냥 모르고 읽고 넘어갔을 거야. 예. 근데 아무튼 고양이를 뭔가 키우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정보. 즉 고양이, 이 작품 속의 어떤 캐릭터였던 서술자였던 고양이가 털을 세우고 나왔다는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고양이가 위험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낯선 것을 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거꾸로도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보자. 어지러운 방 안을 돌아다니며 남자가 만든 사물들의 냄새를 일일이 확인하고 노인을 향해서 앉았습니다. 중요한 행위죠. 여러분 이 행위 어때? 고양이의 행위를 지금 뭐와 연결시키고 있죠? 노인을 위로해주고 싶어라는 의도 혹은 심리와 연결시키고 있지. 그렇죠. 왜 노인을 향해 앉아주겠어요? 죄송해요. 왜 노인을 향해 앉겠어요? 노인 힘든 일 있었구나. 살짝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자신의 몸의 방향을 노인으로 향하게 만들었겠지. 계속해서 보자. 노인은 천천히 움직였다. 배에 얹힌 돋보기와 바닥에 흩어진 단추를 필기고 나무 접시를 주워서 책상에 올리고 깨진 것들을 점검했다. 부서진 라디오를 추스를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작은 조각 하나까지 빠짐없이 봉지에 보았다. 의자를 바로 세워두고 그 밖에 깨진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말려 올라간 이불은 정돈한 뒤 서랍행이를 어느 제품인지 모를 더러울 방책고를 꺼내놓은 밑에 팔 스탠딩 팔꿈치 상처에 붙였다. 마지막으로 벽에 걸려있던 점퍼를 떼내서 툭툭 먼지를 털어 도로 벽에 거대두고 침상에 걸쳐 앉아 쉬었다. 지금 이 긴 서술이 여러분 다 뭐죠? 전부 어때? 이만큼이 나왔죠. 노인이 이제 이 이후에 수습한 어떤 행위들이 설순된 부분이고 여기서 성립할 수 있는 표현법 뭐였어? 행위의 나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위들이 노인이 수습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이 나열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어느 것 하나 뭔가 뛰어넘지 않고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지들도 성립할 수 있고요. 교과서 해석도 한번 볼까? 이러한 긴 행위들을 교과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망가진 물건을 수습하고 있다. 즉 노인한테 망가진 물건, 하찮고 낡은 것은 뭐다? 노인한테 소중한 것들이다. 이러한 어떤 노인의 태도를 유추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행위, 여러 행위가 나열되고요. 그리고 교과서 해석에 따르면 망가진 것들을 수습하는 행위를 통해서 노인은 하찮고 낡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살펴봤고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볼게요. 이 부분은 보셨죠? 날이 저물고 있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더듬으며 앉아있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를 열고 안을 살핀 뒤 구겨진 쟁반에 또 하필 구겨진 쟁반이야. 슬프지 않나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뭔가 해석은 없지만 왜 쟁반도 멀쩡한 쟁반이 아니라 구겨진 쟁반이에요. 이런 것도 어떤 노인의 그런 어떤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도구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궁핍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구겨진 쟁반에 먹을 것을 담아 그릇을 담아서 침상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무릎에 쟁반을 올려두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대요. 나는 그의 발 근처로 가서 묘 하고 했다. 호 하고 노인이 말했다. 죄송해요. 네, 이런 소리 부분은 좀 실감나게 죄송합니다. 묘호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행위들도 뭐야? 근처로 가서 울어줬어. 그것도 역시 위로하고 싶은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호, 묘, 호. 그렇지. 주고 받았죠. 리액션 나왔죠. 그러니까 어때? 고양이의 위로에 응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감이라는 키워드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노인을 위로해보자 하는 의도, 그리고 그에 대한 노인의 보답이래. 노인의 반응,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자들끼리의 교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립을 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교감 하는 부분까지 봤고요. 연대라고 나올 수도 있어. 네. 교감과 연대. 이런 키워드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네, 죄송해요. 연대 보내 올라갈 수 있으면 어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조금 골라 못 가는데요. 그럼 다 노력하면 갈 수 있어요. 네. 그냥 알아두시죠. 예. 아니야, 위험한 말을 하지 않을게요. 예. 올라갈 수 있으면 당연히 연대 가지 않나?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이에요. 그때는 대학교가 아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험하다. 좋아요.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너는 이름이 뭐냐? 뭐라는 짐승이냐? 그렇죠. 이름도 없이 살아가기 좋으냐? 이 몸이 이름을 붙여줄까? 몸은 어떠냐? 아까 여러분 이 소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었고 처음에 현재 장면에서 고양이 이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이게 고양이가 이름을 받게 되는 과거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아, 이 고양이 이름이 몸이었는데 이 몸이라는 이름 누가 붙여준 거야? 아, 곡시노인이 몸이라는 이름을 줬구나 라는 정보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몸이라는 이름은 이미 가지고 있는 현재가 소설의 앞부분, 소설의 중간 부분은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했던 역순행적 구성 성립하는 부분이고요. 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보자. 몸, 돌이킬 수 없도록 몸이라. 이봐라, 몸. 고양이 이름이 몸이라니. 형편없는 네이밍 센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 너 참 볼품 없구나. 뭐야? 보잘것없는 몸이로구나. 보잘것없기로는 나도 뒤처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고양이는 뭔가 약올리는 느낌이었는데 보잘것없기로는 나도. 이런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노인과 고양이 간의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동질감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교과서에서는요 동일시라고 표현되죠. 즉 노인이 왜 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네, 그것도 이따가 정리해 볼 텐데 참 보잘것없는 몸이구나. 나도 참 보잘것없는데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고양이와 노인은 동질감 그리고 동일시되는 효과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보잘것없는 것을 먹고 보잘것없이도 살아왔다. 돈도 없고 폐경도 없고 박차고 나갈 패기도 없어. 패기도 없이 말이다. 예, 지금 어때요? 노인이 스스로에 대해 내린 평가 아닐까? 이 부분은 이제 평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노인이 자신에게 내린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봤다고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보잘것없고 또 보잘것없다는 거 반복됐죠. 보잘것없는 것을 먹고 나는 돈도 배경도 없고 패기도 없어. 너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예, 그래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자신들은 이런 게 결핍된 부족한 혹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 미래가 될까 두려워요. 무슨 말 하는지. 저도 이제 노인이 될 거 아닙니까? 노인이 됐을 때, 나 참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어. 라고 할까봐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예. 이대로 가면 목돈놈이 확정이죠. 예.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 이제 노인보다 아마 고양이에 조금 더 몰입을 하지 않을까? 네. 저도 여러분들 나이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슬슬 이제 노인한테 몰입이 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아직 고양이한테 몰입하죠. 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패기도 없이 말이다. 여기까지 이제 자신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내일 죽어도 안타까울 것이 없으나 그렇죠. 반전 뒤에 이제 반대 정보가 들어와야겠죠. 그럼 어때? 그 반대되는 정보는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다면 아무와는 다르게 패기 넘치게 살아있을 것이다. 근데 잘 봐요. 있을 것, 먹을 것. 이것들은 전부 뭡니까? 추측의 어조잖아요.
왜 아들의 삶을 추측하고 있지? 지금 아들과 교류가 없거나 적다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죠. 그렇지.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걸 아는 듯이 안 보여. 어딘가 살아있을 거고, 그렇게 패기 넘치게 살고 있을 거고, 뭔가 좋은 거 먹고 있을 것이야. 전부 다 추측이에요. 어조에. 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뭐다? 노인이 아들과 지금 교류가 없는 상태구나. 아들의 소식을 잘 모르는 상태구나 하는 정보 하나를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측의 어조 속에서 하나의 추론을 해내는 거죠. 내가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듬뿍 먹을 것이다. 여기도 역시 리을 것, 추측의 어조가 사용되었죠. 그러니까요. 참 자신의 인생은 보잘것없었다고 하지만 자기 아들은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하는 모든 부모님 마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계속해서 봅시다. 노인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은 밥을 먹느라 말을 쉬었다. 맛도 냄새도 묘한 무 반찬. 진짜 묘사 잘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해도 맛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또 무래. 예. 근데 아까 노인에 대한 정보로 소개된 게 뭐였죠? 남들이 먹다 버린 혹은 남들이 버린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 해석을 보시면 사람들이 먹고 내놓은 음식을 모아놓은 것. 아까 나왔던 그 정보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 음식이 바로 맛도 냄새도 묘한 정말 생각만 해도 맛없게 생긴 그런 반찬을 무적무적 씻더니 계속해서 볼게요. 턱에 국물을 묻힌 채로 말했다. 아리 곁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떠나가는 자식에게 매달려 보지도 못하는 인생이란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렇죠. 아리 곁에서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아들이 곡시노인을 떠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유와 까닭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있었던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들도 아빠 곁에서는 도저히 수가 없어. 노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떠나갔대요. 자, 근데 이 이유로 떠나가는 행동을 보인 자식에게 노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매달려보지도 못했어요. 아들이 떠나간 이유, 그리고 떠나가는 행동, 그리고 노인의 반응이 소개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 그걸 아니? 그놈도 아기하고는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그토록 박차로 나갔건만 실은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또 추측이네. 있을 것. 아들의 인생이라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놈도 나와 똑같이 보잘것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여기도 역시 똑같이 추측의 어조가 사용되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부분 아닙니까? 노인의 행동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노인은요, 자식이 자기 보잘것없는 자기와는 다르게 좋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도 붙잡지 못했어. 매달리지도 못했어. 근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어떨 거라는 거야? 자기 아들도 뭐 별거 없이 자기와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 해석, 아들 역시도 곤궁한 처지일 것임을 짐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게 약간 이제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면 이 구절을 뭔가 가난의 대물림 이런 키워드와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짧게 제시됐지만 그렇죠. 요즘 현대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야? 그렇죠. 부모보다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 아들 나를 뭔가 나처럼 살기 싫다고 떠나간 아들이지만 사실상 나와 비슷할 거야. 당연히 대물림되고 있다. 뭔가 이러한 어떤 사회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슬프지 않습니까? 예. 죄송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요. 그러게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뭐 시원하게 말하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고졸고 어머니는 중졸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똑같겠지. 나보다는 훨씬 더 제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저는 사실 재수를 했으면 안 됐는데, 예. 집이 가난해서 재수를 했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재수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참
부모님이 뭔가 힘들어 하시면서도 저를 뭔가 계속 그 제 학원에 보내주신 게 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약간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저보다 잘 살아요. 좀 짚어. 죄송해요. 부모님 집이 뭐 잘못된 거안 거야. 우리 엄마 아빠 고조 중졸인데 대중인들이 내가 돈도 없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뻘이랑 재산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날 분노가 일부러 올랐네. 오 위험할 뻔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모님으로서 가지는 생각들이 제시되었고요. 계속해서 보자. 이 부분까지였죠. 이 부분이었지. 라고 말하고 무섭다까지 나가는 부분이었죠. 계속해서 볼게요. 음식을 담은 볼이 불룩하게 도드라졌다. 털을 곤두세우고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웃는다. 애석하다. 통쾌하다. 어느 것도 아니게 다만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 고양이의 눈에 비친 노인의 표정입니다. 고양이 볼 때 노인은요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고양이는 노인에 대한 표정이 괴로워 보인다라고 확실히 해석을 해놨죠. 야 이거 지금부터 약간 수업과 관련한 얘기 잠깐만 할 텐데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만약 복수의 웃음이라고 생각하면 재밌지 않나요? 자식 이 새끼 나또난 뭐 될 줄 알았지? 너도 나처럼 살고 있을걸? 그랬을 때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어떤 복수 성공에 대한 쾌감처럼 느낄 수. 아니 문학을 읽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문학이 어려운 이유기도 하지. 저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웃었다. 그렇지 일반적으로 반응이 약간 아닌 것 같아서 웃었다. 너도 별 볼 일 없어 하는 어떤 떠나는 자식에 대한 복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항상 그래서 제가 교사용 교과서를 텍스트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어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할 올바른 해석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의 재밌는 점은 사실 그 점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읽혀요.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왜냐면 나는 이 통쾌하다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고양이 볼 때 이 모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어쨌든 통쾌하다가 하나 제시된 게 이게 복수의 웃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재밌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시험 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기묘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몽과 같은 묘시생보다도 못한 일생으로서의 인생 바로 그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몽과 같은 묘시생보다도 못한 일생으로서의 인생이다. 자 이거 여러분 지금 서술자인 고양이가 노인에 대해서 노인의 인생에 대해서 노인의 인생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밑줄 긋고 서술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오히려 헷갈릴 거예요. 서술자 평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서술자 평가는 1인칭에서도 성립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 부분 가지고 서술자의 평가다라고 얘기해도 이거 틀린 설명 아니에요. 지금 뭐 하시는 분은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야. 미안해. 뭐지? 하시는 분은 이제 약간 그렇지.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실 분이고 지금 오 하는 부분은 공부 오히려 많이 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 평가 막 그거 우리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보통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술자의 평가라는 건 말 그대로 서술자가 자기 의견을 평가하고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서술자가 평가를 내리고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서술자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선지가 나올지도 몰라서. 그래서 1인칭에서도 서술자 평가는 가능하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헷갈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만큼 이제 뭐랄까. 이게 왜 함정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서술자인 고양이가 지금 노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어. 나 같은 고양이만도 못한 인생 같은데 고양이의 삶보다도 못한 사람의 인생 같은데 이 부분을 서술자 평가라는 혹시 제시를 해도 여러분이 이거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보자. 바로 그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서 더 그런지도 몰라. 노인은 여하간 목이 메었는지 반찬 그릇을 쥐고 국물을 마셨다. 이 국물 묘사도 진짜 끔찍하죠.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국물. 정말 맛없어 보여. 쭉 마시고 속이 시원하다는데 한 차례 웃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워온 반찬을 먹었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러한 쭉 소설, 우리 텍스트 내용은 이제 다 본 것 같습니다. 후각 부분 줄거리가 남았구나. 후각 부분 줄거리 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후각 부분 줄거리.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는 프린트별로 전문을 나눠주셨다면서요.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출제되는 문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학교 프린트본 가져오신 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전문 나왔다면서 프린트 좀 갖다 줄 수 있니? 나 안 갖다 준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끝나고 스캔 한 번만. 왜 아빠 안 줬어? 죄송해요.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문이 나와 있다 그래. 혹시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당연히 대비를 하겠지만, 그렇죠. 전문이 나온 걸 보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출제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수업에 참조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나왔던 혹시 소설 프린트 있으면 갖다 달라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반성하세요. 나오신 분들 왜 아무도 안 가졌어? 레슨 중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이제 이후 뒷부분의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곡시 노인은 살던 곳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거주를 옮긴다. 그렇죠. 열쇠 가게 상인이 그렇게 뭔가 해집어 놓고 간 다음에 결국 그 일이 잘 해결이 안 돼서 더 힘든 곳, 더 열악한 곳으로 거주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부턴가 더 이상 곡시 노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어때? 나쁜 일이었다는 거. 뭐라고요? 곡시 노인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일이 나에게 나쁜 일이었다는 거.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때? 곡시 노인을 만나고 있던 그 순간은 아까 말했던 아까 그 서술 기억납니까? 그나마도 느긋하고 평온한 나날들이었다. 그 서술을 떠올리면은 이 정보가 쉽게 들어올 수 있지. 계속해서 보자. 어느 날 나는 먹을 것을 찾아 멀리 나갔다가 안색 나쁜 인간 2명에게 잡힌다. 그들은 이거 너무 차별적인 서술 아니에요? 안색 나쁜 인간? 안색 나쁜 사람인 거 아니잖아. 죄송해요. 잠을 못 자서 얼굴이 검게 될 수도 있고.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안색 나쁜 인간 2명에게 아무튼 새로운 인물이 탄생했고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안색 나쁜 인간 2명에게 잡힌다. 그들은 구청에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불법으로 가짜 중성화 수술을 한다. 나는 회복되지도 않은 채 벌어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설의 첫 장면, 현재 부분으로 쭉 가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 내용 우리 쭉 한번 살펴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죄송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실제로 길고양이가 굉장히 문제되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고양이들을 뭔가 다 잡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하여 이제 어떤 국가 세금으로 그렇죠 중성화 수술 왜냐면 이러면 고양이가 더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 배에서 끝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무서운 점이 발휘되는 거죠. 이 중성화 수술을 할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서 어때요? 제대로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끔찍.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 마지막 내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내용은 한번 다 살펴봤으니까 다시 좀 우리 소설에 중요했던 어떤 설명 부분들 복습하듯이 좀 훑어보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다시 316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아까 강조했지만 여러분 서술자 시점 그냥 너무 중요해. 이건 무조건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고양이를 서술자로 했고 고양이는 작품 안에 있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나머지 정보들은 여러분들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펼쳐졌고 조금만 더 넘어가 보자. 뭐 설명도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렇죠, 여러분. 이 318페이지 요 곡식 노인과 물건 파는 남자 그에 대한 나열성 요거 한 번만 보시겠어요? 요거는 그래도 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잠깐만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때? 곡식 노인도 인간, 물건 파는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지금 두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고양이, 즉 서술자 고양이가 이 두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행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서술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의 행위를 고양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모습, 이 나일성 부분이 여러분처럼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건 파는 남자가 곡식노인 짜증난다고, 장사 안 된다고 꺼지라고 했어요. 그것을 고양이인 나의 시선에서 어떻게 봤다? 아, 인간들도 영역 다툼 하는구나. 고양이의 시선이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영역 다툼이라는 어떤 동물적 세계의 용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어때요? 아까 이거 설명했지. 불리한 개체가 밀려나는 법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거. 그럼 어떤 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이고 뭔가 인간 세계나 동물의 세계나 유사한 점이 있구나. 이런 어떤 유사점, 공통점을 지적하는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둘 인간의 어떤 대립을 고양이가 바라본, 서술자 고양이가 바라본 시선으로 써준 부분, 이 부분 정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이것도 곡식 노인과 고양이 서로에게 좀 동질감도 느끼고 굉장히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곡식노인과 인간과 나 사이, 고양이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통점이요? 주류 인간들로부터 쫓겨나는 신세. 그렇죠. 차별을 받는 신세. 또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소외됐다는 거. 지금 어때요? 그렇죠. 고양이, 길고양이와 교감하게 되는 인물로 노인을 제시한 것은 길고양이와 노인 이 두 계층이 사회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뭐다? 주류 계층에게 쫓겨나고 차별받고 소외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죠. 곡식노인과 나 이 두 캐릭터 간의 공통점으로 이러한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렇지. 다음 페이지 319페이지는 여러분 소설에서 역시 중요한 갈등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설마 싶지만 갈등의 유형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갈등은 뭐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고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뭔가 외적 갈등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면 이거 결혼해서 혹시 한번 다루지 않았나? 내 심리적인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부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거 뭔가 대충 쳐놓고 그냥 열쇠 가게 상인과 곡식노인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열쇠 가게 상인과 곡식노인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다. 이러면 이제 외적 갈등이 뭐지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시겠지. 그렇죠. 여러분 개인 내부의 갈등, 즉 개인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심리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 갈등의 종류, 왜냐면 소설에서는 갈등이 중요한 출제 요소니까 갈등의 종류,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외적 갈등이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쭉 읽어주시고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죠. 네, 여러분 320페이지에 정리해놓은 내용 나의 이름의 의미 이것도 역시 저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 고양이 이름 몸이었죠. 고양이 이름이 몸.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뭐예요? 소재의 의미 즉 몸이라는 이름이 지닌 소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들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몸이라는 의미를 지금 두 가지로 사전적 의미와 곡시 노인이 붙여진 이름으로서의 의미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다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 일단 몸이라는 건 어때?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 이걸 말 그대로 몸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그것의 활동 기능이나 상태 그렇죠. 몸이 좋다. 나 지금 몸이 아프다. 몸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어때요? 그러한 신분, 사람을 나타내는 것까지 전부 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소설 속에서 그렇죠. 곡시 노인이 굳이 이 이름을 지어준 이름의 의미로서의 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때요? 노인이 처음에 이름 지어줄 때 어때요? 이 몸이 이름을 지어줄까? 이 몸이다. 지금 어때요? 노인이 자신을 지칭하는 이 몸에서 따왔다는 거야. 나를 지칭하는 말을 그 순간에 이름을 썼다는 건 뭐야? 나를 지칭하는 말을 고양이에게 붙여준다는 거. 이거 동질감과도 연결될 수 있죠. 나를 지칭하는 말을 고양이에게 넘겨줬어. 그건 뭐야? 고양이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넘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곡시 노인이 지어준 이름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신을 지칭하던 몸이라는 단어를 고양이에게 붙여주는 의미가 있다. 동질감까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때?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모든 생명체잖아. 몸이라는 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역시 인간과 동물 사이에 공통점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부분이죠. 모든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즉 노인이 지어준 고양이 이름 몸이라는 것은 나를 지칭하던 이 몸이라는 단어로 너를 몸으로 부르겠다. 동질감도 있고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조금 더 강조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동질감, 공통점 이런 것들이 몸이라는 이름에 있는 그렇죠 의미이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도 한번 봐주시고. 이거는 조금 출제가 될 수 있을까 말까를 조금 고민하는 거긴 한데 다른 교과서지만 여러분 혹시 도도한 생활이라는 소설 읽어본 적 있나요? 아니 소리 죄송해요. 아무튼 그것도 현대 소설인데 이제 그 도도한 소설을 다른 교과서에서 다룰 때 실제로 그 소설이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 이게 출제 포인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그렇지 소설은 어떻게 보면 사회 고발하는 이 문학 작품이 될 수 있잖아. 어떤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어떤 거였죠? 소설에서 제시된 행동들이었어요. 행동이나 상황 같은 거였지. 뭐라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건 전부 소설에서 제시된 행동이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사회 문제예요. 그럼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이나 행동에 밑줄 긋고 다음으로 알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뭐 이런 것들 역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소설에 나온 행동이나 상황이 어떠한 사회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 사람들이 왜 길고양이 미워하고 학대해요? 이 사회에 생명 존중의 의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네. 왜 불쌍한 노인을 쫓아내요? 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시선이 있다.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시선이 있다. 그렇죠. 전부 이 행위, 대사,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 네. 선생님 조금 이제 소설 자체 어떤 문학 예술적인 측면보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 집중하시면 이 문제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이제 다 됐어요. 예,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금 그럼 이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서 죄송하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문제는 여러분 1주 복습과제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 보셨어요? 알겠어요. 하나 더 그 부분만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근데 1주 복습과제에 이렇게 펼치시면은 잠깐만 페이지가 죄송해요. 중간쯤 부분부터 이렇게 묘시생, 빈칸 채우기, 내용 확인 문제 있는 다음에 이쪽에 객관식 문제 있는 거. 내가 여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건 페이지로도 줬는데. 여러분 아랫부분에 31페이지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1주차 과제 31페이지부터 두 세트 제가 두 세트 문제를 넣어놨어요. 미안해 한 세트밖에 없네. 좋습니다. 일단은 1번에서 5번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 안 가져오신 분은 한번 더 뽑아드릴게요.
생각이 듭니다. 아, 파일이 뭐였지? 네, 뭐, 예, 어디 해보셨지? 예. 일단은, 예, 또 너무 설명만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사실 문제보다도 최대한 텍스트 설명을 하는 편인데 3시간 듣고 나면 그것도 고역이야. 예,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좀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 1번.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에서 서술자 문제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는 사실 이게 모의고사 소설이면서 모의고사 소설이면 읽어서 빨리 찾아야겠지만 내신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서 이게 지금 주인공이죠. 그 순간 이딴 거는 읽지도 않아도 돼요. 작품막 서술자 꺼져. 읽지도 않아도 돼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나머지 문제를 보면 빈번한 공간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환됩니까? 빈번하다는 것도 참 주관적일 수 있는데 아니요, 뭐 그렇게 공간이 자주 이동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인물의 과거 행위에 대한 요약적 설명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일단은 여러분 사전적 정의로 접근을 하면 어때요? 인물 노인이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고양이에게 고양이에게 인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노인을 두고 생각해보죠. 노인의 과거 행위에 대한 요약적 설명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아니죠. 무슨 사건의 원인인데? 이거는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한둘이 아니야. 일단 어때요? 노인이 자신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도 별로 없어. 노인이 뭔가 요약적 설명을 서술자가 해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립하지 않고요. 여러분 정답은 5번이죠. 작품 속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 맞죠?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니까 1인칭. 사건에 관한 경험과 생각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맞잖아요. 자기가 보고 느낀 바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아마 뒤에 있는 해답을 보시면 빠른 답에서 4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오타입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2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화기 문제예요. 뭐 역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2번이에요. 나는 곡신노인에게 구조된 후 그와 함께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뭐 다소의 어떤 느긋한 정도는 나오고 있지만 노인의 생활이나 고양이의 생활, 특히 노인의 생활을 보면 어때? 이게 평화롭다고 할 수 있나? 누가 찾아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꺼져요 그러고 너 내 돈 어디다 빼돌렸어?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함께 평화롭고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어때요? 이 생활이 지속됩니까? 오래가지 않지. 그 사건 이후로 노인과 헤어져서 곡신노인은 소식을 모르지만 나는 아무튼 굉장한 위기에 빠지겠죠. 그래서 사실확인의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 2번이 잘못된 선지였습니다. 3번 기억 미흡. 그렇죠. 구절, 행동, 동화 이런 것들의 밑줄을 긋고 그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너무 쉬웠죠? 사람들이 곡신노인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곡시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시선에서 보면은 아니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왜 저들은 서로를 차별해? 동조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고 있죠. 동조한다. 같은 의견을 보인다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겨울이었다. 멋있는 문장이죠. B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체온을 받았다. 즉 겨울이었다와 체온을 받았다는 서술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찾아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그렇죠. 지금 어때? 이 고양이 가족들은 일단 다 죽었잖아. 미심쩍은 고기를 먹고. 근데 하필이면 또 이제 뭐 겨울 눈이 내리고 있어. 그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절망적 상황, 위험함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 없습니다. B는요. 그렇죠. 노인의 온기를 받아 살아났어. 그에 대해서 본인은 몸이 더럽혀졌다, 실수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운명이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의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마지막 5번 문제. 이 보기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도 쓰일 수 있는 보기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내용 한번 볼까? 동물화자 소설은 동물을 서술자로 삼아서 이게 중요한 특징이었지. 동물을 서술자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소설이다. 동물의 목소리로 그렇죠. 동물이 서술자가 되면 우리는 이 소설을 동물의 목소리처럼 인식하고 읽게 되죠. 동물의 목소리로 인간 사회를 풍자한다. 동물이 인간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즉 이름으로써 동물의 경험과 입장을 직접 드러내고 동물의 삶을 환기한다. 동물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는 이야기를 듣는 것 누구나 독자가 되어 동물의 상황에 더 쉽게 감정을 이입한다. 이로 인해서 동물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 즉 동물화자 소설은 동물과 인간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놓임으로써 긴밀한 상호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어떤 문학적인 효과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그러면 이 소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누구야? 독자죠. 그랬을 때 복신호인이 청자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 소설을 읽는 독자를 청자라고 봐야 정확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문제의 추천은 여러분들의 교과서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이제 내신 출제를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일단은 교사용 교과서에 되게 집중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 뒤에 있는 학습 활동 이런 거 물어봤거나 체크하시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제공한 이 문제도 역시 내신 출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체크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죠. 물론 막 그렇게 좋은 문제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넣어봤고요. 6에서 10번도 한번 풀어볼까? 6에서 10번 주제만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뒤에 문제는 자연스럽게 숙제니까 뭐 숙제 문제 미리 바쁘시는 것도 좋죠. 제가 더 드는 거니까.
좋아요. 다 푸신 것 같아서. 예. 다 푸신 것 같으니까 뭐 슬슬 정답에 대한 어떤 근거들만 구성해보고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번 문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었죠. 예.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그렇죠. 뭐 계속해서 말과 행동을 심리 태도와 연결하는 게 제가 주요 출제 포인트라고 했었고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문제없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7번 문제로 가보죠. 7번. 가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가게 주인이 돈을 전달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실제로 돈을 노인이 못 빼돌렸는지 아니면 가게 주인이 실제로 뭐 노인한테 계속 돈을 줬는지 이런 것도 우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양이의 시선에서 와가지고 내 돈 어디다 가져갔어? 그런 식으로 화가 내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8번 문제입니다. 가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기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였죠? 쓱 때릴 수도 없는 인간. 자 이거 교과서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노인은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반응을 못해요. 즉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반응을 할 수 없는 노인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준다. 이게 교과서 해석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나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 정답은 2번이었어요. 혹시 너희는 떠나가 아들 붙잡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응급실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걸 진짜 죄송해요. 남자들 18번이잖아. 저도 가끔 불러요, 코인 노래방에서. 이 말을 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튼 맞습니다. 그런 아들을 붙잡지 못한 그런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했지. 아들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번 후회하고 있다. 2번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카드뉴스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에 대시된 문제죠. 나에서는 어때? 아들이 그래서 나를 떠나갔다. 근데 아들도 사실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다. 정답은 5번이죠. 아버지 옆에서 수가 없어 보인다. 그것이 뭐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겠다 해서 아들도 떠나갔단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는요. 걔가 잘 살길 바라지만 마지막에 볼 때 걔도 나처럼 또 똑같이 못 살고 있을 거야. 그런 식의 추측을 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 여러분들도 잘 풀어보셨던 것 같고 뒤에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숙제가 될 테고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시간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저희 학습 활동 내용만 좀 짧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여러분 봤던 교재 어디였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파일을 못 찾고 있어. 어딨냐? 이거다. 그렇죠. 왜냐면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을 제가 한 번씩 꼭 학습 활동 한 번씩 꼭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학습 활동에서 은근히 출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는 과정을 보면은 어때요? 이 학습 활동이라는 거의 목표가 뭐죠? 이 작품을 담은 이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너희 이걸 읽었으면 이 정도에는 답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교과서 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도 분명히 문제를 출제하시기 전에 학습활동에서 뭐 물어봤지? 이거 문제로 바꿀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학습활동은 항상 출제 포인트가 많이 숨어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그러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학습활동 1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322페이지를 말하는 거고요. 학습활동 1번의 내용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 물어보는 거 뭐죠? 인물. 제가 여러분들 괜히 중학교 때 막 인물 사건 배경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 부분들이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활동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소설의 중요 포인트는 인물이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때? 인물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관계는 크게 어렵지 않아. 왜겠어요? 복신호인과 나는 서로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관계고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이나 차별을 당하고 있다니까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인물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가 이 소설의 중요한 출제 포인트 1번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관계. 오케이. 2번 이건 은근히 중요하죠. 저는 두 사람이 이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 즉 두 인물 간에 나와 복신호인 간의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공통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두 인물, 고양이와 복신호인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역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의 합당한 정답들은 뭐가 될까? 일단 어때요? 나, 길고양이, 복신호인, 가난한 노인. 전부 뭐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존재라는 공통점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사회비판 소설로 본다면요. 소외하고 가난하고 약한 존재 보듬어줘야 되는데 이 사회는 어떻다라는 거지?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괴롭힘, 폭력, 차별 같은 것들을 오히려 더 한다라는 거. 두 캐릭터의 공통점이 뭐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존재.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간 거다. 그들을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폭력하고 차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인물들에서는 여러분은 인물 간 관계나 두 캐릭터 간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 항상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정답들 잘 기억하십시오. 2번. 이거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 진짜예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바로 서술자입니다. 근데 더구나 이 소설은 서술자가 고양이, 동물이었죠. 즉 여러분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들 무조건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때? 고양이 서술자, 1인칭 서술자로 나온 이 효과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문학은 이러한 표현 방법을 써서 그렇죠. 여러분 시, 정답성지 같은 거 한번 기억해봐요. 어떤 고등학교 문제가 대꾸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나요? 아니죠. 대꾸법을 씀으로써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래서 여러분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 표현으로 발생하는 효과까지 제가 항상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젠 지겹죠. 즉 어때요? 작품 속 등장인물인 고양이라는 그것을 서술자로 쓴 이 표현에 관해서 이 표현 기법에 관해서 어떤 효과가 등장하는지 요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른쪽 효과를 볼게요.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발생하는 효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소설 누가 써주죠? 내가 써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직접 서술해줘요. 그럼 어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진솔하게 표현되는 효과가 있죠. 뭐라고요? 1인칭 주인공 소설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솔함을 담는 효과가 진솔하게 표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그렇죠. 감정이나 겪은 일을 진솔하게 더 진솔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왼쪽 효과를 한번 봅시다. 왜 굳이 고양이로 설정했을까? 그 고양이가 굉장히 학대받고 인간들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공감을 높여줘요. 더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사실 물어보기 나름일 거야. 근데 지금 일단 교과서에서는 고양이 1인칭 서술자의 효과로 뭘 제시했다? 진솔함과 공감을 높여준다. 이 두 가지의 효과를 제시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3번. 이건 아까 했었죠, 여러분. 작품 속에서 나온 행동이나 상황을 가지고 뭐랑 연결시켰다? 사회 문제랑 연결시켰다고.
그래서 이 작품은 공동체의 문제, 즉 사회 문제와 연관시키는 거. 소설의 내용을 사회 문제와 연관시키는 게 이 소설의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 그래서 이러한 소설에서 제시된 내용, 행동, 묘사들이 이러한 사회 문제와 연결된다는 거. 이것도 복습할 때 항상 같이 묶으면서 읽어보세요. 요건 우리 방금 답으로 나왔잖아. 그렇지 않나요? 네. 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사회 문제는 경제적 공고감 때문에 가족이 해체된다. 이런 식으로 바로 문제가 튀어나왔죠. 4번. 카드뉴스는 죄송해요. 카드뉴스는 진짜 읽어보세요. 네, 설마 난 카드뉴스 문제를 낼까 싶기는 해. 혹시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여러분 목사님 이 정도 카드뉴스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작품을 이런 카드뉴스로 만들 수는 있구나. 네, 눈에 익혀두시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출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심 꼼꼼하게 대비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묘시생 쭉 살펴봤고, 예, 간단한 문제들과 학습 활동까지 살펴봤는데요. 예, 그렇죠. 오늘은 뭐 그렇죠. 파초를 못 나가서 죄송하고요. 좀 더 빠르게, 예, 좀 더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2주차 숙제 나눠드려야지. 2주차 복습까지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스캔하는 거 보고 또 네? 스캔하는 거. 일단은 묘시생 한번 주시겠어요? 근데 묘실에 전문만 있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직 안 받아가지고. 네, 클리닉 자료도.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다 주세요. 일단 다 주세요. 겨울은 뭐예요? 결혼도 주세요. 아니, 너무 많아. 일단 볼게요. 네, 그리고